안녕하세요. 잠이 오지 않는 밤. 오늘도 무인 서점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 재미있는 미나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내일 즐거운 연휴를 위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꿀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도둑을 감싸주고 복받은 친구. 아주 친하게 지내는 두 선비가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재산이 제법 있었지만 다른 한 친구는 먹고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1년에 한 번씩 부자 친구에게 돈을 빌려다가 겨우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매년 하다 보니 가난한 친구는 영 면목이 없었습니다. 이거 참 아무리 친구가 부자라고 해도 매년 친구 덕에 먹고 사는 것도 못할 짓이구먼. 가난한 친구는 올해부터는 부자 친구한테 돈을 빌리러 가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버티려니 그것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며칠씩 굶어 기운이 쭉 빠진 채 다니는 것을 보니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체면 차리려다가 아이들을 굶겨 죽이겠다 싶었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할 수 없이 부자 친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부자 친구는 버선발로 뛰어나와 가난한 친구를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안 그래도 자네가 늘 봄이 되면 찾아왔으니 올해도 오겠지 싶어 오늘 오려나 내일 오려나 기다리고 있었다네. 두 친구는 함께 바둑도 두고 저녁밥도 먹으며 한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부자 친구와 반갑게 만나 이야기하고 놀면서도 굶주림에 지친 아이들 얼굴이 떠올라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잘 시간이 지나서야 부자 친구에게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게, 내가 매년 자네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것도 영 염치가 없어서 올해는 정말 안 하려고 했는데 말이야.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구먼. 아이들이 며칠씩 굶고 있어. 이번에도 좀 도와줄 수 있겠나? 그런데 여느 때와 다르게 부자 친구의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자네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나도 요새 사정이 썩 좋지를 않아. 우리가 농사를 좀 짓는 게 있어서 봄마다 자네에게 조금 도와준다고 해봐야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못 사는 것도 아니니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왔네만. 가난한 친구는 그저 부자 친구의 말을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자 친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요전에 어쩌다 보니 남의 보증을 섰다가 재산을 많이 잃었네 그려. 집이고 논밭이고 다 잡히고 빚을 많이 졌지. 당장 우리도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으니 말일세. 거참 이런 얘기해서 정말 미안하네. 가난한 친구는 자기 아이들이 밥 굶는 것도 걱정이었지만 친구의 사정을 듣고 보니 그 집도 딱한지라 뭐라 할 수도 없고 함께 앉아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밥을 먹은 뒤 가난한 친구가 집에 가려고 인사를 하는데 부자 친구도 가난한 친구도 그저 무거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가난한 친구가 떠난 뒤 부자 친구의 며느리가
조용히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님, 실은 제가 어저녁에 아버님 방 앞을 지나가다가 아버님과 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잠시 엿들었습니다. 손님이 아직 멀리 가시지는 못했을 테니 손님을 다시 좀 불러와 주시겠습니까? 부자친구는 영문을 몰랐지만 며느리가 진지한 얼굴로 부탁하니 안 들어줄 수도 없어 그 길로 뛰어나가 친구를 다시 불러왔습니다. 부자친구와 가난한 친구가 함께 방에 들어와 앉으니 며느리가 엎드려 절한 뒤 말했습니다. 제 친정 부모님께서 제가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장만해둔 송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집 형편은 이 송아지 한 마리로는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손님께는 요긴하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 그 송아지를 손님께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니 부자친구의 며느리는 얼른 친정에 연락하여 송아지를 끌고 오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가난한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송아지를 끌고 아무장에 나가서 팔아서 양식을 마련하십시오. 어쨌든 사람이 살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양 말고 가지고 가주십시오. 가난한 친구는 해마다 이 집 재물을 얻어다 먹고 살았다지만 그렇다고 덥석 받아올 수도 없어 주저하며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부자친구와 며느리가 자꾸 권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송아지를 끌고 왔습니다. 가난한 친구가 장에서 송아지를 팔아서 그 돈을 안섭 깊숙이 넣어놓고 부지런히 집으로 돌아가는데 고개를 넘어가는 길에 갑자기 건장한 젊은이가 나타나 떡하니 길을 막아섰습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내놔라. 송아지 판 돈 80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한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는 장에서 가난한 친구가 소를 팔아 돈을 받는 것을 다 보고 나서 그 돈을 빼앗기 위해 사람이 적은 고개까지 은밀하게 따라왔던 것이었습니다. 도둑이 갑자기 나타나 큰 소리로 위협하는 서질에 깜짝 놀라 정신을 못 차리던 가난한 친구는 앞뒤 잴 것 없이 통사정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실은 너무 가난하여 제 아이들이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친구도 사정이 어려운데 그 친구 며느리가 송아지를 한 마리 주는 바람에 그걸 판 돈입니다. 가난한 친구는 젊은이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구구절절 자기 사연을 늘어놓으며 비는데 젊은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까짓 건 내 알 바 없고 네 송아지 판돈이나 내놔라. 가난한 친구와 젊은이가 실랑이 하고 있던 그때 우연히 포졸들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기 무슨 일이요? 갑자기 포졸들이 다가와 호령을 하니 그때까지 그렇게 큰 소리치던 젊은이는 그만 겁에 질려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포졸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포졸날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 뭐 별일은 아니고요. 여기 이 사람한테 몇 년 전에 내가 돈을 빌렸다가 그동안 못 갚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도와주어서 송아지 한 마리를 준 덕에 그걸 팔아다가 돈 80냥을 마련했지 뭡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다만 얼마라도 있을 때 이거라도 갚으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참는 김에 더 참는다고
일단은 그 돈으로 아이들이나 먹이고 자기 돈은 나중에 갚으라고 합니다. 자꾸 그래서 이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습니다요. 가난한 친구는 포졸들에게 젊은이가 자기 돈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고 말하면 이 젊은이가 포졸들에게 잡혀갈 것이 뻔하니 짐짓 그렇게 둘러대었습니다. 포졸들은 가난한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는 실실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자기 돈 갚겠다는 걸 거절하는 건 또 무슨 일인고. 돈 갚겠다는 사람도 나쁜 것이 없고 우선 사람이 살아야 하니 굶고 있는 자식들을 살려놓고 볼 참인 것도 맞는 말이네. 그거 뭐 둘이서 알아서 해결하시오. 그런 후 포졸들은 휙 지나가 버렸습니다. 세상에 별걸로 다 싸운다며 저희끼리 낄낄거리고 웃으면서 말입니다. 포졸들 앞에서 부들부들 떨며 서 있던 젊은이는 포졸들이 저만치 사라지고 나서야 옷깃을 여미고 가난한 친구 앞에 납작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어르신, 제가 사실은요, 근처 사는 만석군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 집 3대 독자이지요. 어렸을 때부터 워낙 부족한 것 없이 살다 보니 돈이 어떻다는 걸 모르고 그저 쓸 줄밖에 몰랐습니다. 제가 돈을 헤프게 쓰다 보니 제 아버지께서 꾸지람을 하셨는데 홧김에 집을 나와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갑자기 온순하고 점잖은 목소리로 자기 이야기를 하는 젊은이가 놀랍기만 하여 그저 물끄러미 보고만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워낙 부족함 없이 돈을 쓰던 사람이 돈 없이는 못 살겠는지라 이렇게 남의 돈을 빼앗아 제가 쓰고 싶은 대로 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오늘 마침 어르신 같은 어진 양반을 만나 제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이 정도로 제게 가르침을 주셨으니 제가 어르신을 우리 집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2, 3일 전에 집에서 나올 때 아이들이 오래 굶어 늘어져 있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아이들을 살리려면 한시가 바쁘게 집에 가야 한다고 그럴 시간이 없다고 하였지만 젊은이는 계속 사정을 하였습니다. 잠시면 되니 같이 가주십시오. 옳지 않은 방법으로 살던 사람을 마음 잡게 만들어주시는 일도 큰일입니다. 가난한 친구는 할 수 없이 젊은이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조금 가다 보니 말 그대로 대궐같이 커다란 집이 나타났습니다. 젊은이는 자기 아버지에게 가난한 친구를 모시고 가서 인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고개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솔직하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젊은이의 아버지는 8, 90은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는데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고 정정한 기운이 넘쳤습니다. 세상에 이런 은인이 있습니까? 늦게 얻은 자식 하나가 재산이 좀 있다고 해서 흥청망청 살아 꾸지람을 좀 심히 했더니 집을 나가서 근 10년 동안 소식을 몰랐습니다. 내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는 자식이 행방이라도 알고 싶었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어 한숨만 쉬고 있던 차에 손님 은혜로 자식을 만나게 되었으니 이런 은혜가 또 없습니다. 젊은이의 아버지도 가난한 친구에게 엎드려 절하며 고맙다는 말을 거듭하는 것이었습니다. 젊은이와 그 아버지는 가난한 친구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한 후
돈 보따리 큰 걸 하나 앞에 갖다 놓더니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사양하였지만 젊은이는 이게 그동안 자신이 도둑질했던 돈이니 가지고 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이 돈을 가지고 가야 자신이 정말 확실하게 달라질 수 있다면서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 생각에 더 이상 마다하지도 못하고 돈 보따리를 받아서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얼른 양식을 마련하여 식구들의 허기를 채워놓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모든 것이 다 친구 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친구에게서 송아지를 받아오지 않았다면 생기지 않았을 일이었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당장 식구들이 밥해 먹는데 필요한 정도만 남겨두고 젊은이에게서 받은 돈 보따리를 들고는 도로 부자 친구에게 찾아가 돈 보따리를 턱 내놓았습니다. 그러고는 그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상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이보게, 그러니 이건 전부 자네 몫일세. 가난한 친구가 갑자기 커다란 돈 보따리를 들고 나타나 들려주는 이야기가 부자 친구는 하나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보게, 이게 내 돈일 턱이 있나. 내가 준 것도 아니고 내 며느리가 준 거고 말이야. 그걸 가지고 가다가 자네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는 몰라도 이게 내 재물이 될 수는 없네. 그러니 자네가 가져가게. 하지만 가난한 친구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두 친구는 서로 자기 것이 아니라며 친구가 가져가야 한다며 또 한참 실랑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결판이 나지 않자 두 친구는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정 그렇다면 이걸 반으로 나누세. 사실 젊은이가 준 돈 보따리는 반으로 나누어도 부자 친구의 빚을 갚고도 남을 만큼 큰 돈이었습니다. 당연히 가난한 친구도 그 돈 보따리의 반만 있어도 평생 농사 짓고 먹고 살 만큼 충분한 땅을 살 수 있었습니다. 결국 두 친구는 젊은이의 돈 보따리에 있던 돈을 반씩 나누어 갖기로 했습니다. 그 돈 보따리의 본래 주인이었던 젊은이도 그 이후로는 마음을 잡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친하던 두 친구에 이 젊은이까지 더불어 친구가 되어 새 친구가 오래오래 잘 지냈답니다. 갓 쓰고 똥 누다 찾은 소. 옛날에 한 사람이 집에서 키우던 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소가 어디로 어떻게 사라졌는지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했던 소 주인은 용하다고 소문난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이 온유월에 할 일이 태산인데 외양간에 묶어두었던 소가 감쪽같이 사라졌으니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대체 무슨 일인지 좀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소 주인의 간절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점쟁이는 시큰둥하게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소를 찾으려면 내일 아침 일찍 점심 도시락을 꽁무니에 찬 후 갓을 쓰고 길을 떠나십시오. 죽을 힘을 다해 길을 가다가 똥이 마렵거든 아무 데서나 쭈그리고 앉아 똥을 누면서 도시락을 풀어 밥을 먹다 보면 자연히 알도리가 있을 것입니다.
소주인은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 오니 더욱 기운이 빠져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누구나 자기 소를 훔쳐갔다면 마을을 빠져나가기 위해 이웃마을로 가는 고개를 넘어갔을 것 같았습니다. 점쟁이 말은 믿기 어려웠지만 죽으나 사나 소를 찾기 위해 일단 무슨 일이든 해보자 싶었던 소 주인은 다음 날 아침 얼른 도시락을 싸서 허리춤에 차고 길을 떠났습니다. 소 주인이 숨이 턱까지 차도록 마구 달려 고개를 거의 다 넘어갈 때쯤에 똥이 마렵기 시작했습니다. 소 주인은 고개를 넘어 이웃마을과 통하는 길목에 앉아 도시락을 펼쳐놓고 똥을 싸면서 밥을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 하나가 그 모습을 보고 중얼거렸습니다. 거참 한여름에 길을 가다 보니 별 놈이 다 있구나. 밥을 먹으며 똥을 싸는 놈이 없나. 방 안에서 소를 키우는 놈이 없나. 소 주인은 그 사람에게 잽싸게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나는 갈 길이 바빠서 밥을 먹으면서 똥을 누지만 어떤 놈이 요새 방에다 소를 키운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고개를 넘어 이리 돌고 저리 돌아 한 골짜기로 가면 집이 한 채 있는데 그 집이 방 안에서 소를 키웁디다. 내 살다 별일 다 본다 하고 오는 길인데 오늘은 참 희한한 일을 많이 보네. 소 주인은 그 사람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도시락을 도로 싸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그 집 뒷방에 자기 집 소가 매여 있었습니다. 소 주인은 깜짝 놀라 생각했습니다. 그 점쟁이가 참으로 용하구나. 소 주인은 그 길로 자기 소를 찾아 끌고 왔답니다. 갚은 돈 또 갚는 도깨비. 옛날에 남의 일을 해주면서 푼삿을 받아먹고 사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을 열심히 일해도 단량 정도밖에는 못 벌어서 늘 가난하고 힘겨운 삶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사람이 힘들게 일을 하고 돌아와 부인과 함께 늦은 저녁밥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문 앞에서 기척이 들리더니 어떤 사람이 들어오지도 않고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주인장, 돈 단량만 빌려주십시오.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남을 빌려준단 말입니까? 그러자 문 밖에서는 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품판 돈 단량이 있지 않습니까? 주인에게는 일주일 일해서 겨우 모아놓은 단량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방 안에서 빠끔히 밖을 내다보니 건장해 보이는 사람이 컴컴한 마당에 서 있는데 어두워서 누구인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일단 알았다고 하고는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에게 단량을 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내일 주겠다고 하더니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함께 저녁밥을 먹고 있던 부인은 너무 쉽게 돈을 빌려주는 남편을 보고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아니, 모르는 사람에게 어째서 돈을 줍니까? 내일 가지고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일 안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 돈을 준단 말입니까?
우리가 푼푼히 모아놓은 돈인데 그렇게 함부로 줘버리면 어찌합니까? 주인은 그저 허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가지고 오겠지요. 내일 준다고 하였으니 가지고 올 겁니다. 그러나 이틀날 날이 저물도록 이 집에는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인은 아무래도 돈을 떼먹힌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달라고 하고 싶어도 누가 가져갔는지 알 수가 없으니 허무하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그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갔을 때처럼 날이 꼴딱 저물고 마당에 서 있는 사람도 안 보일 정도로 어두워졌을 때였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문 밖에서 주인을 불렀습니다. 저기 주인장, 지난번에 빌려간 돈 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소리에 부부가 반가워하며 벌떡 일어나 나가려는데 그 사람은 들어오지도 않고 방 안에 돈 단량을 던져주고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부부는 어쨌든 빌려주었던 돈 단량을 받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도 그맘때가 되니까 방문 앞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인장, 빌려갔던 돈 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더니 방 안에 돈을 던져놓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녁에 받았는데 이 사람이 정신이 있나 없나. 어제 준 돈을 또 주고 가네. 주인은 얼른 그 사람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 쫓아나갔지만 그 사람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뒤였습니다. 그 이튿날 저녁 그맘때가 되니까 또 빌려간 돈 단량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방 안에 돈을 던져놓고 갔습니다. 그제야 부부는 눈치를 챘습니다. 아, 도깨비로구나. 멀쩡한 사람이라면 이러지 않을 텐데 이건 분명 도깨비 짓이다. 매일 저녁마다 도깨비가 돈을 가지고 오니 이 사람 집에는 돈이 그득그득 쌓였습니다. 남의 집 일을 해주면서 품삯이나 받아먹고 살던 가난한 사람이 매일 단량씩 돈이 그냥 생기니까 남의 집 일은 그만두고 땅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집 앞에 논도 사들이고 밭도 사고 돈이 좀 모자라도 매일 저녁마다 도깨비가 가져오니 걱정이 없었습니다. 주인은 많은 땅을 사들여 어마어마한 땅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실컷 사고도 도깨비가 매일 저녁마다 돈을 갖다 주니 나중에는 감당하기 힘들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도깨비를 내쫓아야지. 감당을 못하겠다. 이만하면 내가 먹고 사는데 도깨비랑 친해봐야 귀찮기만 하지. 더는 소용이 없겠다. 주인은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 날 저녁에 도깨비가 빌려간 돈 단량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돈을 던져주고 가려는 걸 뛰어나가 겨우 붙들었습니다. 아, 이보세요. 그래도 방에라도 좀 들어와야지. 자꾸 이렇게 가버리기만 하면 어쩐단 말입니까? 주인이 사정하며 팔을 잡아끄니 도깨비도 마지못해 방 안에 들어왔습니다. 주인은 도깨비와 마주 앉아 부드럽게 도깨비를 타이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지낸 지도 벌써 여러 해 되었는데 말입니다. 매일 내가 받기만 하고 술 한 잔 대접을 못하여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뭐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말해보십시오. 내가 마음껏 즐길 수 있을 만큼 대접을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도깨비는 눈을 희번덕거리며 입꼬리가 찢어질 듯 좋아했습니다. 내가 고기를 참 좋아합니다. 주인은 알았다고 하면서 도깨비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일 내가 고기를 좀 준비해 놓을 테니 사양하지 말고 드세요. 참, 기왕이면 친구들도 있는 대로 다 데리고 오십시오. 친구분들도 실컷 잡실 수 있도록 대접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튿날 과연 도깨비는 친구들을 우르르 몰고 왔습니다. 도깨비 친구들은 상에 가득하게 차려진 고기를 보더니 정신없이 먹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잘 쌉수시니 참 보기가 좋습니다. 고기는 충분히 마련해 두었으니 배 터지도록 실컷 드십시오. 도깨비들은 진짜 말 그대로 배가 터질 정도로 실컷 고기를 먹고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우리가 생전 어디 가서 고기를 먹을 때가 마땅치 않았는데 주인 덕에 고기를 이렇게 실컷 먹었으니 정말 고맙습니다. 한껏 배가 부른 도깨비들은 기분 좋게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는 돈을 빌려갔던 도깨비뿐만 아니라 고기 대접을 받았던 도깨비 친구들까지 전부 우르르 이 집에 와서는 도깨비 한 놈이 단량씩 돈을 주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은 도깨비 하나만으로도 주체를 할 수 없어 떼어내버리려고 대접을 했던 것인데 이제는 때로 와서 돈을 주고 가니 도저히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 주인은 맨 처음 돈을 빌려갔던 도깨비를 다시 붙잡아 방 안에 들여앉혔습니다. 이 도깨비는 지난번에 고기를 잘 얻어먹고 나서부터는 들어오라고 하면 잘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깨비 친구분들이 돈과 고기를 좋아하는 것은 알겠는데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도깨비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죽은 말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도깨비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뭐가 제일 겁이 납니까? 주인은 짐짓 소름 끼친다는 듯 팔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난 돈이 제일 겁납니다. 그 이튿날 주인은 도깨비가 오기 전에 대문 문턱에 죽은 말을 세워놓았습니다. 도깨비들이 돈을 갖고 우르르 몰려오다가 대문에 걸린 말 사체를 보고는 깜짝 놀라 외쳤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냐? 당황하던 도깨비들은 일제히 외쳤습니다. 에이, 네가 제일 무섭다는 돈이나 받아라. 돈 받아라. 그러더니 이제는 아예 다발로 돈을 집안에 던져 넣었습니다. 주인 집안에는 돈이 또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도깨비들은 그날 이후로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주인은 도깨비도 떼어내고 돈도 풍족해져 부자가 되어 잘 살았답니다. 계모에게 복수한 금송아지. 옛날에 한 부부가 오랫동안 자식이 없다가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영감은 얼마나 좋던지 아들을 낳았다고 자랑하면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춤을 덩실덩실 추었습니다.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생겼어. 금송아지를 낳았어. 아이고 좋아라. 그 덕분에 아이 이름은 금송아지가 되었습니다. 금송아지처럼 귀한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부부는 온갖 정성을 다해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복도 잠시 부인이 그만 병에 걸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홀로 남은 영감은 재혼할 생각도 하지도 않고 오로지 아이만 바라보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13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가 좀 컸다 싶으니 영감은 그제야 새 부인을 얻어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서 새 부인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새 부인은 영감에게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잘해주었지만 금송아지는 미워하여 쌀쌀맞게 대했습니다. 부인이 금송아지의 새엄마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이를 갖게 되자 부인은 더더욱 금송아지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이제 곧 우리 아이가 태어날 텐데 전처자식인 금송아지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나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 나쁜 마음을 먹은 부인은 윗동네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내가 자네 소원대로 해주고 부르는 대로 값을 줄게. 내 청을 좀 들어주겠는가? 그 말에 신이 난 점쟁이는 뚜벅 절하며 말했습니다. 예, 무슨 청이든지 들어줄 테니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요새 아이를 가져서 그러는지 자꾸 몸도 아프고 안 좋소. 내가 어느 날 우리 영감하고 있을 때 자네를 불러다 점을 보자고 할 것이니 그때 점괘를 좀 잘 풀어주시오. 점쟁이는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해 드릴까요? 내가 잘못되면 나뿐만 아니라 내 뱃속에 든 아이도 성치 못할 테니 두 사람이 죽게 된다고 말해주시오. 그런데 그 두 사람을 살리려면 금송아지의 간을 내어 먹어야만 한다고 말해주시오. 점쟁이는 깜짝 놀라 펄쩍 뛰었습니다. 예? 사람을 죽이라고요? 어찌? 하지만 부인이 살해는 후하게 할 테니 말을 좀 잘 들어달라고 하면서 사정하자 점쟁이는 어쨌든 시킨 대로 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부인은 그날부터 이불을 뒤집어 쓰고 드러누워 끙끙 앓기 시작했습니다. 들에 일하러 나갔다가 돌아온 영감은 부인을 보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니, 요새 자꾸 그렇게 알아누워서 어찌합니까? 많이 아파요? 부인은 일부러 더 큰 소리로 끙끙 앓으며 말했습니다. 에고, 내 암만 해도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아기도 죽을 텐데 어쩌나. 그러면서 숨을 헉헉대고 몸을 이리 뒹굴 저리 뒹굴하며 방안을 굴렀습니다. 영감이 어찌할 바를 몰라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부인은 짐짐 모른 채 하고는 부탁이나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여보, 내일 아침에 윗동네 점쟁이나 불러주세요. 내가 왜 이렇게 아픈지 이유를 모르겠으니 점이라도 좀 보게 해주시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영감은 이튿날 아침 일찍 윗동네 점쟁이를 불러왔습니다. 무슨 얘기든지 다 해주게. 속이 시원하게 점괘가 나오는 대로 다 풀어놓으시게. 점쟁이는 부인을 들여다보고 한참 점을 치는 척 하다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부인은 지금 병이 위중한데
그냥 약이나 침으로 나을 병이 아닙니다. 부인도 살리고 아기도 살리려면 금송아지의 간을 내어 먹어야 합니다. 영감이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 부인이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놀라실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점은 보셨습니까? 그러면서 영감에게 면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점쟁이에게는 돈을 크게 한 뭉치 주어 돌려보내고 나서 영감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사람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식은 또 낳으면 되지 않겠어요. 영감은 애지중지하던 금송아지를 해치라는 부인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인이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연기를 하자 마지못해 모질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한참 후에 서당에 갔던 금송아지가 돌아왔습니다. 영감은 아이에게 밥을 먹고 나서 산에 가서 풀을 베어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에 나시란 망태기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거라. 낫이 잘 들지 않으니까 산에 가는 길에 백정집에 들러 낫을 갈아서 가져가는 게 좋겠다. 백정은 소나 개, 돼지 등 가축을 잡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금송아지가 낫과 망태를 둘러매고 백정집에 가니 백정이 부엌에 앉아서 칼을 쓱쓱 갈고 있었습니다. 금송아지는 잠깐 무서운 마음이 들었지만 아버지가 시키는 일이니 용기를 내어 낫 좀 갈고 가도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백정은 이미 금송아지의 아버지와 다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금송아지가 숫돌에 칼을 갈고 있을 때 백정이 갑자기 나타나 칼로 금송아지를 해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백정의 부인이 뛰어들어와 백정의 배를 걷어차서 말렸습니다. 에이, 못된 사람 같으니라고. 그 나쁜 놈 말을 듣고 돈 몇 푼에 이 어린아이를 해치려고 한단 말입니까? 그 간이 그렇게 먹고 싶거든. 저 마당에 있는 개이간을 내가라 하세요. 백정 부인이 호령하자 백정은 아무 말도 못하고 부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정 부인은 금송아지의 아버지가 백정에게 찾아와서 부탁할 때 방 안에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백정이 진짜로 아이를 해치려고 하자 냅다 몸을 날려 막아선 것이었습니다. 백정 부인은 놀라서 기절해버린 금송아지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잠시 후 금송아지가 깨어나자 백정 부인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도련님, 이래저래 해서 살기는 살았습니다만 여기 그대로 있다가는 화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도 도련님을 살려준 것을 도련님 부모에게 들키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도련님은 어디든지 멀리 가세요. 가서 잘 살고 꼭 성공하세요. 그 사이 백정은 개를 잡아 개의 간을 꺼내다 영감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영감이 그걸 썰어서 부인에게 주었더니 부인은 두어 점 집어먹는 척하다가 실컷 먹었다고 하고는 이제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며 좋아했습니다. 그날 밤 백정 부인은 금송아지를 깨끗한 물에 잘 씻기고 댕기머리도 정성스럽게 다시 따아주고 새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준비를 마친 후 백정내외는 금송아지에게 돈 한 뭉치를 쥐어주고는 마을 앞산까지 배웅했습니다. 금송아지는 감사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백정내외를 몇 번이나 돌아보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금송아지가 한참을 가다 보니 하늘도 보이지 않는 깊은 솔밭이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범상치 않은 빛이 보였습니다. 금송아지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빛이 비치는 곳으로 가보니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래, 힘들어서 더 가지는 못하겠고 오늘 밤은 이 무덤가에서 자고 가야겠다. 금송아지는 서당에서 배우던 글을 잠시 외워보다가 자기도 모르는 새 깜빡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산 아래 마을에 사는 한 부자 양반의 꿈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얘야, 내일 아침에 내 무덤에 좀 와보거라. 웬 도령이 하나 와서 누워 자는데 장래에 아주 큰 사람이 될 것 같다. 아주 피범해 보이는 사람이다. 그러니 네가 데리고 가서 잘 키워라. 양반은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새벽이 되자 바로 아버지 무덤에 가보았습니다. 과연 한 아이가 이슬을 흠뻑 맞으며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양반은 아이가 자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하고 헛기침을 했습니다. 아이가 잠에서 깨어 양반을 보고는 남의 무덤에서 잠을 잤으니 큰일 났다 싶어 죽을 죄를 지었다고 엎드려 빌었습니다. 아니다. 네가 죄 지은 것은 없지만 갈 곳이 없으면 사람 많은 다른 곳으로 가지 왜 이 산중으로 왔느냐. 예, 저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갈 곳이 없어 정처 없이 헤매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금송아지는 대충 둘러대었습니다. 마침 양반에게는 자식이 없었는데 꿈에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도 있고 금송아지가 똘똘해 보이기도 하여 양반은 금송아지를 자기 자식 삼아 키우기로 했습니다. 금송아지는 양반에게 고맙다고 100배 절하고 그날부터 양반과 함께 살았습니다. 양반이 선생을 불러 금송아지를 가르쳤고 금송아지는 열심히 공부하여 17살쯤 되었을 때는 이미 과거를 볼 실력도 충분히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양반 내외는 복이 있어 귀한 자식을 얻게 된 만큼 신중하게 살아야 한다며 금송아지 나이가 20살이 되었을 때 과거를 보게 했습니다. 20살의 과거를 본 금송아지는 장원 급제하여 고을을 다스리는 원님이 되었습니다. 임금이 어느 곳에 원님을 하고 싶으냐고 물으니 금송아지는 자기 고향으로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임금도 허락하여 금송아지는 고향의 원님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금송아지는 화려한 행차를 하고 고향을 찾아갔는데 금송아지 일행이 고향 마을에 들어서자 밭에서 일하던 한 할머니가 행차를 보고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저 행차는 어디로 가는 것인지 잘도 차려서 간다. 우리 금송아지도 있었으면 저렇게 됐을걸. 금송아지는 자신의 행차를 보며 중얼거리는 할머니를 보고 아랫사람을 시켜 할머니를 모셔오게 하였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해서 외쳤습니다. 아이고, 저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금송아지는 자기 말에 올라앉으라고 하여 할머니와 함께 길을 갔습니다. 조금 가다 보니 움막에서 신을 삼던 할아버지가 나와 머리 위에 손을 얹고는 행차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행차는 어디로 가는 행차인지 잘도 차려서 간다. 우리 금송아지가 있었으면 저렇게 되었을 텐데. 금송아지는 그 할아버지도 함께 말에 태운 뒤 고을에 들어갔습니다.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예전에 금송아지를 살려주었던 백정 부부였습니다. 금송아지는 백정 부부를 잘 씻기고 좋은 옷을 입혀 방에 모신 뒤 자기를 몰라보겠느냐고 하며 인사를 했습니다. 금송아지는 백정 부부 덕에 자신이 살 수 있었다며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 후 본래의 아버지도 찾아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자신의 간을 내어 먹으려고 했던 새어머니는 크게 벌을 주었습니다. 그 뒤 금송아지는 장가도 가고 백정 부부와 자기의 아버지를 정성껏 모시고 호강시키며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